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왜 나가야 돼? 이 집은 내 집이야. 40년을 살았는데. 내가 왜? 엄마 짐은 대충 정리해뒀어. 더 이상 우리 발목 잡지 말고 나가줘. 내가 언제 너희 발목을 잡았다는 거니? 구질구질하게 그만하고 제발 좀 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민우야, 서연아.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최명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최명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최명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입니다. 지금은 허름한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행복이 가득했던 2층 집에서 살았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던 남편은 늘 저를 아끼고 사랑해줬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장미꽃을 가꾸면서 여기 있는 꽃보다 우리 아내가 더 예쁘네. 이렇게 말해주곤 했죠.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더 많이 웃어줄 걸 그랬나 봐요. 우리 민우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아들이었고 서연이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제 눈에는 늘 예술가처럼 멋져 보이는 딸이었어요. 둘 다 결혼은 안 했지만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냈답니다. 아침이면 제가 아이들 출근길에 맞춰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할 때쯤이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준비해 두곤 했어요. 역시 엄마 멸치볶음이 제일 맛있어. 이렇게 말하며 서연이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민우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남편은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서연이는 가끔 월급 들어온 날이면 엄마, 나 월급 들어왔는데 우리 다 같이 외식하러 가자. 내가 쏠게.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곤 했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꿈만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정원에서 장미꽃을 가꾸던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쓰러진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 과로인 줄 알았죠. 하지만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들은 말은 폐암 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손자, 손녀 재롱도 보고 그러자고 했잖아요. 하면서 울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희 집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2층 집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이라 더 애착이 갔던 곳이죠. 위층에는 민우랑 서연이가 각자 방을 쓰고 아래층은 저희 부부가 쓰면서 거실이랑 부엌을 다 같이 사용했어요. 봄이면 정원에 장미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서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남편이 아프고 나서는 거실에 병상을 차려놓고 간호를 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민우는 병원비를 걱정하지 말라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서연이도 퇴근하고 오면 남편의 병간호를 도맡아 했죠. 하지만 남편의 건강 상태는 계속 나빠만 졌어요. 임종 직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여보, 미안해요. 내가 먼저 가게 되어서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당신 꼭 회복할 거고 우리 애들이 당신 지켜줄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때만 해도 전 정말 그렇게 믿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렸죠. 그리고 아들과 딸의 태도는 장례식장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돌아간 밤, 민우가 갑자기 보험금 얘기를 꺼내더니 서연이도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식들의 달라진 눈빛이 시작된 게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곤 우리가 살던 집과 약간의 보험금이 전부였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자식들 대학 보내고 나니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민우가 통장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재무팀 일을 하니까 제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도 거들었죠. 맞아. 엄마는 이제 편하게 쉬고 오빠가 관리하는 게 좋겠어. 그때부터였을까요? 우리 가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게 식구들이 모여 앉아도 더 이상 웃음이 없었어요.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고 밥을 먹어도 각자 방에서 먹는 날이 많아졌죠. 명절에 음식을 해도 예전처럼 도와주지도 않고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은 점점 쉬어갔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그 돈 어디다 쓴 거야? 통장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엄마, 이제 우리 생각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아들과 딸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죠.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우리 집에서 마치 저는 손님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먼저 가고 저는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자식들이 변할까 두렵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도 하고 창문 밖달만 바라보며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가끔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면서 남편한테 속삭이듯 기도했어요. 여보, 우리 민우하고 서연이가 점점 왜 저렇게 변하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걸. 폐지를 주우며 살게 될 거라는 걸.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아온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침상을 차리고 민우를 불렀더니 저 지금 바로 나가봐야 돼요. 라면서 대충 인스턴트로 때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서연이도 나 요즘 다이어트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끓여둔 미역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제 진짜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여보, 오늘도 맛있네요. 라며 웃어주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아들과 딸이 지나가면서도 인사 한 번 없었죠.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민우야, 서연아, 하고 불러도 대답도 없이 자기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곤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그러려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고요. 제가 복도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휴 하면서 한숨을 쉬고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식들 표정 살피기였어요. 기분 좋은 날이면 그나마 대답이라도 해주니까 오늘은 좀 말해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런데 대부분은 실망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방 안에서 나오기가 무서워졌어요. 거실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엄마, 오늘은 어디 안 나가? 라고 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아들과 딸에게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결국 저는 방에서만 지내게 됐죠. 화장실 가는 것도 아이들이 출근하고 난 뒤에 퇴근하기 전에 그렇게 애들을 피해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은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제가 안 하면 집안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였죠. 어느 날은 민우 와이셔츠에 단추가 떨어져 있길래 밤새 꿰매놓았는데 아침에 보더니 어머니가 만지면 더 망가질까봐 걱정됐는데 역시나 라면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서연이의 옷도 정성껏 다림질해서 걸어뒀는데 엄마! 내 옷 만지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옷을 낚아채 가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은 민우가 갑자기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보험금도 나왔는데 그거 관리는 제가 할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돈 관리도 못 하시잖아요. 서연이도 옆에서 맞아. 엄마 이상한 데다 돈 쓸까봐 걱정돼. 요즘 나이 든 사람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사람들 많다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제가 낭비벽이 심하거나 사기당할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돈 걱정 없이 살림했는데 자식들은 마치 제가 돈을 물쓰듯 할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장을 봐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검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이 비싼 고등어는 왜 사셨어요? 더 싼 걸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건 왜 사신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며 결국 제 통장까지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도 안 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자기들이 살 테니 얘기하라는 거예요. 마치 저를 어린아이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더 큰 일은 그 다음이었죠. 어느 날 저녁 둘이서 저를 거실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이 집을 저희 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민우가 그러더니 서연이가 이어받아서 아빠 보험금도 우리가 관리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절하자 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에 있는 제 그릇들이 싱크대에 던져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화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화분. 어차피 시들 거. 미리 버렸어. 서연이가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제가 몇십 년을 가꾼 화초들인데 그렇게 포거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늙어서 고집만 세시네. 이 집 아빠가 산 건데 엄마가 혼자 가지려고 하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어머니, 그만 고집 피우고 이 집 명의 저한테 주세요. 그래.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거 미리 주면 안 돼. 제가 자식들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심지어 제가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죠. 어머니, 화장실은 좀 깨끗이 쓰시라니까요. 엄마! TV 소리 좀 줄여! 이런 말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잠들기 전에 항상 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자다가도 악몽을 꾸고 깨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서워졌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타왔지만 그걸 먹는 것도 아이들 몰래 해야 했어요. 어머니, 또 돈 쓰신 거예요? 그거 무슨 약이에요?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니까요. 그리고 빨래도 일부러 제 옷만 절대 섞지 않았어요. 엄마 옷하고 같이 세탁기에 돌리지 마. 냄새 나는 것 같아. 딸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하면서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저를 더러운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이렇게 자식들한테 미움받을 일을 했나?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그렇게 매일 밤 혼잣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싶은 충동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참았죠. 몸도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지 옷이 헐렁해지고 얼굴도 초췌해져 갔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동네 마실 나가면 아줌마, 참 굽네. 하고 인사하던 이웃들도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직 더 큰 시련이 남아있다는 건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였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추석 전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민우와 서연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 집 명의 저희한테 안 주실 거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우의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제 귓가에 울렸어요. 서연이도 엄마는 자식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안 들어주고 나도 엄마랑 같이 살기 지쳤어. 그러니까 바로 나가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집 명의 넘기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니? 내가 어디로 가란 거야? 손이 덜덜 떨리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짐을 챙길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검은 봉지에 제 옷 몇 벌을 대충 구겨 넣더니 현관 앞에 내려놓았죠. 엄마 물건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낼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민우가 문을 열어주면서 나가세요. 라고 했을 때 40년을 살아온 우리 집 문이 제 뒤로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그렇게 정신없이 쫓겨나서 찾아간 곳이 동네 찜질방이었어요. 가진 돈이라곤 지갑에 있던 10,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죠. 하루 이용료 10,000원을 내고 들어갔는데 따뜻한 온돌에 누우니까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집에서 쫓겨난 거구나. 찜질방 안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죠. 이틀째 되는 날, 더 이상 찜질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때 찜질방 TV에서 어떤 할머니가 폐지를 주워서 생활하신다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날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너무 창피해서 새벽에만 다녔어요. 길에 버려진 박스들을 주우면서 매번 누가 나를 보지는 않을까 주변을 살폈죠. 손이 더러워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래도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찜질방에서는 더 이상 지내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 고시원을 찾아갔죠.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가 25만 원. 폐지를 주워서 버는 돈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래도 잠은 자야 했으니까요. 방이라고 해봐야 좁은 창고 같은 곳이었죠. 손을 뻗으면 양쪽 벽에 닿을 정도. 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식사는 동네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했어요.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부끄러움을 이겨냈죠.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만 이런 처지가 아니더라고요. 딸이 사기를 당했다고 보증을 섰다가 집을 날린 할머니, 아들의 사업 빚을 떠안고 거리로 나온 할머니,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깝게 지내게 된 분이 계셨죠. 폐지를 주우신 지 10년이 넘으셨다는 순자 할머니.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근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폐지 못 주우면 오히려 허전해. 하시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로 알아누웠을 때
죽도 끓여다 주시고 자식보다 더 가족 같은 분이었죠. 그래도 아들과 딸이 보고 싶어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번호가 바뀌었다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죠. 특히 추석, 설날, 생일. 그런 날이면 더 서럽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투정 부리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제가 길거리에서 보이면 피해 다닐 자식들이 되어버린 거죠. 계절이 바뀌면서 고생도 더 심해졌어요. 여름에는 폭염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폐지를 주웠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와 싸워야 했죠. 특히 비가 오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폐지가 다 젖어버리니까 고물상에서 받는 돈도 적어지고,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다음 날 끼니와 고시원 월세 걱정을 해야 했으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만 병원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저 약국에서 파스를 사서 붙이는 게 전부였죠. 어느 날은 골목에서 폐지를 줍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부축해 주셔서 큰일은 없었지만 그때 정말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없이 울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가 복권방 앞에 버려진 박스들이 있어서 주우러 갔는데, 문득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권을 사고 있더라고요. 순간 뭔가가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복권이 사고 싶던지 결국 그 돈으로 복권을 샀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추워졌어요.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졌죠. 장갑을 껴도 손이 얼어붙는 것 같고 발끝은 아예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제가 끌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은 거예요. 순간 균형을 잃고 얼어붙은 도로에 넘어졌는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할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친절한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니, 다행히 큰 골절은 없으시네요. 하지만 입원하셔서 검사를 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제 귀에는 병원비라는 말만 맴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MRI 검사도 받아보자고 하셨지만 돈이 없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목이 메어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퇴원했죠. 응급실비 30만 원. 그나마 119로 실려온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왼쪽 다리가 계속 절뚝거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물리치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저 약국에서 파는 파스만 붙이면서 버텼죠. 순자 할머니가 한약방에서 무릎에 좋다는 파스를 사다 주시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웠어요. 아이고, 순자 언니, 이런 거 사느라 돈 쓰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일은 내가 또 내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지하철역 앞에서 폐지를 줍다가 민우와 마주쳤어요. 깜짝 놀라서 민우야, 하고 불렀는데 순간 민우의 표정이 굳더니 저를 피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아들아! 하고 소리쳤지만 그냥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멋있게 넘긴 뒷모습.
제가 키운 아들 맞나 싶더라고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옆에 있던 폐지도 그대로 두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답니다. 일주일 후에는 서연이를 마주쳤어요. 백화점 앞이었는데 서연이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나오는 걸 봤어요. 예쁜 옷도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저랑 같이 살 때는 월급이 적다고 늘 투덜거리더니 명품백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분명 서연이도 저를 봤을 텐데 휙 고개를 돌리고 택시를 잡아 타더라고요. 제가 빨래해주고 다림질해주던 딸인데 이제는 저를 그냥 쓰레기 줍는 할머니로 취급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옮기다가 백화점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쭈그린 허리, 얼굴은 주름투성이. 서연이가 절 모른 척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해서 급하게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일어났는데 그날 이후로 다리가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리 부상 때문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1시간만 다녀도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하루에 벌 수 있는 돈도 절반으로 줄었죠. 고시원비도 못 낼 지경이 되니까 주인 아저씨가 아주머니, 계속 이렇게 월세 밀리시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거리에서 자야 하나 하는 생각과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을 만큼 못된 엄마였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창밖을 보면 달이 떠 있곤 했어요. 그럴 때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 데리러 오면 안 돼요? 그렇게 매일이 힘든 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우연히 제가 쫓겨난 집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멀리서 우리 집을 바라보는데 민우가 외제차를 타고 들어가더라고요. 벤츠였나. 비싼 차인 건 알겠더라고요. 서연이도 얼마 전에 산 것 같은 새 차를 몰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에는 새 가구들이 가득했어요. 텔레비전도 전에 없던 큰 걸로 바뀌어 있었고 말이죠. 남편의 보험금으로 호의호식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제 가슴에는 한이 맺혔어요. 그러고 며칠 뒤였어요.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폐지를 못 주우니 하루 종일 굶었던 날이었죠.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얼마 남지 않은 동전들, 그리고 며칠 전에 산 복권이 전부였어요. 배가 고파서 앉아있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복권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방송에서 번호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1개, 2개가 맞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3개, 4개,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5개,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번호, 그것까지 맞았을 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옆에 있던 주인 아저씨가 아줌마, 1등이에요. 1등.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울면서 하늘을 보는데 남편이 보낸 선물 같았어요. 여보, 이제 내가 자식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겠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복권 1등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 담당자를 만나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에 찾아올 더 큰 변화들을. 그리고 머지않아 자식들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게 될 줄은요.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복권 당첨금을 받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아침 일찍 고시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보니 민우와 서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어머니, 하면서 민우가 눈물을 글썽이는데 서연이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둘 다 평소에 입던 명품 옷이나 가방은 없었고 수수한 차림이었죠.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면서 두 남매가 고시원 방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지하철역에서 저를 외면하고 지나갔던 민우의 모습. 백화점 앞에서 고개를 획 돌리고 택시를 잡아탔던 서연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와서 왜 이러니? 나가거라. 제가 문을 닫으려 하자 서연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엄마,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았어. 이렇게 말하며 빌더라고요. 민우도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불효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잘할게요. 라며 애원했죠. 그렇게 자식들이 들어와서는 한참을 무릎 꿇고 앉아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은 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우가 그렇게 말하는데 문득 제가 폐지를 줍다가 쓰러졌을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저를 도와줬는데 내 자식들은 오히려 저를 피해 다녔다는 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갔어요. 아침에는 민우가 회사 가기 전에 들러서 죽을 사오고 점심때는 도시락을 배달시켜주고 저녁에는 서연이가 반찬을 들고 와서는 엄마, 이거 내가 직접 만들었어. 예전에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맛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가게에서 산 반찬이라는 걸. 게다가 서연이는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요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매일 아침 자식들은 번갈아 가며 고시원으로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등산복 사러 가요.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엄마, 내가 미용실 예약해놨어.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한 번도 제게 관심 없던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특히 서연이는 엄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정말 앞으로 효도할게. 라고 하는데 예전에 엄마는 왜 자꾸 내 눈앞에 알짱거려?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말이에요. 제가 복권에 당첨된 걸 어떻게들 알았는지 친척들도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우습더라고요. 형님, 저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도와드렸을 텐데. 작은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못되게 굴었네요. 이제라도 자주 찾아뵐게요. 다들 돈 냄새를 맡고 온 거였죠. 어떤 조카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슬쩍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다른 친척은 자기 자식 유학 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민우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을 때였어요. 어머니, 당첨금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통장을 달라고 하면서 했던 말과 똑같은 톤, 똑같은 표정이었죠. 서연이도 그래, 엄마. 오빠가 알아서 잘해줄 거야. 믿고 맡겨봐. 라고 거들었죠.
전부 돈을 노린 연기였다는 게 확실해졌죠. 사실 전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어요. 변호사님과 상담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놓았죠. 괜찮아. 이미 다 처리했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우의 표정이 굳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도 당황한 듯 했고요. 그래. 너희들 살던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거 알지? 이제 그 집은 없어. 새로운 주인한테 팔았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그리고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집이잖아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준비해간 서류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집 매매 계약서였죠. 한 달 시간을 줄 테니 그 집에서 너희 둘 다 나가거라. 민우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자식인데. 민우가 소리를 지르려는데 제가 말을 끊었어요.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는 말이 됐니? 추운 겨울날 폐지 줍는 너희 어미를 본척만척할 때는 괜찮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오니? 서연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고 빌었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죠. 너희가 날 내쫓을 때 내가 얼마나 빌었는지 기억나니? 추운 겨울날 이 늙은이가 얼마나 무릎 꿇고 빌었는지. 그때는 너희가 뭐라고 했지?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고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제 너희가 겪어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길바닥에 나앉은 기분이 어떤 건지.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서연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민우도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결국 한 달 후에 그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이제 제가 당당해졌네요. 우리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교훈을 준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제는 좀 바뀌겠죠? 그렇게 자식들과의 일을 마무리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남편 묘소였어요. 한동안 찾아가지 못했던 터라 잡초가 무성했죠. 무릎을 꿇고 잡초를 하나하나 뽑으면서 남편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찾아오지 못해서 제가 이제야 왔네요. 우리 자식들 이야기는 들으셨죠? 제가 너무 독하게 군 걸까요? 이렇게 말하며 비석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치 남편이 절 위로하는 것만 같더라고요. 여보, 이제는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진정한 부모의 도리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민우와 서연이가 언젠가는 깨닫겠죠? 그리고는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당첨금과 집을 판 돈으로 도시 외곽의 작은 건물을 하나 샀죠.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건물을 고치고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이 상당 부분 들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의미 있게 쓸 수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쉼터 문을 연 날 순자 할머니가 제일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런 좋은 곳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쉴 곳이 생겼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쉼터에는 따뜻한 온돌방도 만들고 샤워실도 설치하고 작은 식당도 마련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순간이 됐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할머니들이 폐지를 주워오면 정당한 가격에 매입해주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시는 걸 보다 못해서였죠. 할머니, 이제 여기다 파세요. 제가 제 값 다 쳐드릴게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점심때가 되면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도시락을 나눠 드세요. 가끔은 제가 김치찌개도 끓여드리고, 명절이면 작은 잔치도 열어요. 서로 반찬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쉼터는 어느새 우리 모두의 작은 집이 되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보곤 해요.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한때 폐지를 주워본 사람이에요. 그때 이런 곳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다들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후원도 해주시고 자원봉사를 자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새로운 일들로 가득 차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예전처럼 비싼 고등어를 사도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화초들도 다시 키우기 시작했고요. 물론 가끔은 자식들 생각이 나기도 해요. 명절이나 제사 때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애잔함이 더 크네요. 그래도 그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답니다.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 쉼터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나누는 작은 정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가족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요. 밤이면 옥상에 올라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곤 해요.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늘 바랬던 것처럼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제 뺨을 쓰다듯 지나가곤 하죠. 그때마다 전 믿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다는 걸.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랍니다. 여기까지 최명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명자 어머님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마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도 홀로 고독과 싸워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최명자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식만이 전부가 아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